이창일입니다. 소개를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내려왔고요. 제가 매년마다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IoT 쪽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핫한데 사실은 핫하게 지나가다가 이제는 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랑 계속 융합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만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산업하고 융합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작이 돼서 교수님께서도 IoT 좀 동영 좀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께서 하시든 다 하실 건데 저를 불러가지고 제 임무를 빌려서 하라 그러니까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 AI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뭐 배우고 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보는 인공지능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머신러닝 쪽 그리고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IoT의 AI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제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사례들은 뭐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적 능력, 지원 능력 뭐 이런 다양한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이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날고 뛰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에 불과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마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로봇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 이제 뭐 SF에서 나오는 공상과학영역에서는 나오는 것들을 AGI라고 얘기하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기술적으로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쪽 하부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기계학습 자체를 사실은 딥러닝으로 다 하는데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생성형 AI는 그 딥러닝 안에 있는 또 하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카테고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고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인 바탕이라든가 통계들이 바탕이 돼서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거나 통계적인 거 그러니까 사이언스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쪽 사이언스 쪽에서는 수학이나 통계가 필요하지만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필요 없어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로 그걸 구현하느냐 그게 몫이기 때문에 사이언스하고는 레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외국이라든가 이런 대학교 가면은 너는 컴퓨터학 컴퓨터 했다 그러면은 사이언스를 했냐 엔지니어링을 했냐 물어봐요. 엔지니어링이 보통 엔지니어링 쪽이 많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이제 지금 챗GPT라든가 이런 것도 만든 건 다 엔지니어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사이언스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AGI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 AGI 보통 얘기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기술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딥러닝은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의 일종인데 그리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의 대상으로 따지면 보통 네 가지를 따져요. 이게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류할 때 데이터, 영상, 음성, 자연어 처리 이렇게 네 개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범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인공지능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우리 뭐 자바로 짜는 거, 뭐 자바스크립트, 뭐 웹페이지 프로그램도 다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자동화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학습 능력이 있으면 인공지능, 학습 능력이 없으면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봅니다.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습 능력이 있으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맞아요. 자동화.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범용성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 프로그래밍도 가지고 있는데 학습 능력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고 아닌 걸로 합니다. 근데 학습 안 하고도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뒤에 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고성능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풍부한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데이터가 많으면 필요 없어요. 쓰레기 데이터가 많으면 사실 우리 공부할 때도 정확하게 그 정제된 학습 과정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수학 문제 풀기 좋죠. 수학 문제도 공식 제대로 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공식들을 딱 외우는 거하고 쓸데없는 거 무지무지하게 막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웃풋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고성능 인공지능에 유리하지만 쓰레기 데이터들은 사실은 조금 잡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우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가령 그 챗GPT라든가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은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영상 쪽은 CNN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수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컴퓨터 계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먹습니다. 컴퓨터에 뭐 CPU가 맞먹는 게 아니라 메모리하고 특히 메모리하고 GPU 쪽 굉장히 요즘 엔비디아 혹시 그래픽 카드들 아시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난데 주식 가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그 고성능 그 GPU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막 GPU 머신들이 몇만 대씩 돼요. 지금 한 만 대가 막 한꺼번에 그 클러스터링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라서 엄청난 그 양의 그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고 그리고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예전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다든가 이렇게 그 서버에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끼우면은 예전에는 한 10kW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다 풀로 써도 요즘은 그 컴퓨터 한 대가 39kW까지 나가요. 39kW면은 보통 우리 밥통 하나가 그 전기밥솥 하나가 1kW거든요. 1kW 1.2kW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막 동시에 밥통을 한 이렇게 쓰는 거지 한 20개 30개를 동시에 막 그냥 그 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전기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고성능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좋아야 되고 그때 알고리즘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사실은 업데이트하는데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잘 안 돌아갑니다. 뭐 연구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조금 우수하게 하거나 데이터를 좀 줄이거나 뭐 컴퓨팅 파워를 좀 줄이는 방법들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 효과가 많지 않아요. 10% 20%까지 좀 올려가지고 사실 하긴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잘 안 된다는 거. 뭐 인공지능 역사를 말씀하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인공지능은 계속됐어요. 56년부터 인공지능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2번 정도의 AI 겨울을 AI 윈터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70년대쯤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돼서 계산 능력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들 만들어지고 PC들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만들어졌는데 한 80년대 90년대쯤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못했고 그런데 2012년에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사진 분석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딥러닝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차 AI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구글 알파고랑 싸워가지고 한번 이기고 그때 사실 굉장히 그 붐이 일었죠. 그때부터 이제 2012년부터 붐이 일었던 것들이 이제 구글의 알파고에서 이세돌을 승리하면서부터 또 한 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3차 AI 붐인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컴퓨터 비전 쪽이라는 영상 쪽이나 이미지 쪽이 굉장히 그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 인식 쪽에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11월에는 드디어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하게 또 자연어 처리 쪽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생성형 AI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트랜스포머가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2017년부터 쭉 발전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사실은 IoT 쪽을 많이 하려고 인공지능 쪽을 조금 약간 작게 했는데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요. 보통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합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 단계는 AI 기술의 성숙도라든가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프 사이클로 모델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건 매년 가트너 그룹에서 나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기술이 처음에 발전하게 되면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납니다. IoT도 몇 년 전에 굉장히 붐이 일었다 사실은 꺼졌는데 AI도 마찬가지로 AI도 지금 2023년에 보면은 생성형 AI가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챗GPT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은 그 전년도까지 굉장히 붐이 일었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하다 안 돼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 데들은 없는 데는 다 없어지고 사실은 자율주행도 이제 순수하게 기술이 제대로 남은 데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들을 이렇게 거품이 한번 훅 일어요.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저렇게 거품이 사람들이 막 붐을 일으킬 때 다시 편승해가지고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투자 자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하는 시기가 사실은 그때 이렇게 붐이 일 때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GPU 서버를 하나 사더라도 막 몇 억씩 가는데 GPU 서버 막 풀로 하려면은 한 1, 2억, 2, 3억까지 갑니다. 요즘 풀로 채우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스타트업을 하려면은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붐이 일어날 때 자금을 막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진짜 살아남을 기술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회사 하이프 사이클 보면은 생성형 AI가 요만큼 떨어졌어요. 이제는 올해 내년까지 되면은 진짜 기술 좋은 생성형 AI만 남고 아마 스물 다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성형 AI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진짜 살아남은 생성형 AI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죽는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산업을 바뀔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생성형 AI 우리 챗GPT라든가 쓸 때 알겠지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데는 미래의 직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우리 워드 프로세서 기사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사 아마 그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면은 좋지만 그게 어떤 직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직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할 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더 산업들이 나올 겁니다. 뒤에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AGI는 아직 발전하고 있고 우리 IoT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꿈이 하나 디지털 트윈 쪽 꿈들이 있죠. 현실 세계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트윈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한참 멀은 기술입니다. 굉장히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저 회사에서 특이점이라든가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이점이 어떨까라는데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데 요즘은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특이점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머신러닝부터 이제 쭉 이런 기술적인 것 좀 해볼게요. 그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면은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출력을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혹시 그 뭐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 쓰셨던 C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셨던 보면은 if라든가 뭐 이런 퍼문을 이용해 가지고 룰 베이스로 프로그램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아까 학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학습이 때문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학습 프로그래밍 기법이 달라지는 게 머신러닝이 시작되면서 그랬습니다. 머신러닝은 그거 언제부터인지 몇 년 됐죠? 한참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인풋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아웃풋을 만드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머신러닝에 의한 그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풋을 넣고 거기에 알맞는 아웃풋을 넣으면 모델을 만들어줘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전통적인 모델링은 이렇게 어떤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예측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에 넣으면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쪽은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학습을 시키는데 샘플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맞는 예상되는 결과 정답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보면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쪽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이쪽 정답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하고 비교해가지고 패턴을 컴퓨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패턴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게 예상되는 결과가 참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튜닝들이 필요합니다만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걸 예측하려면 새로운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들, IoT 데이터들을 사실은 이 모델에다가 같이 막 밀어넣으면 컴퓨터에서 결과치를 만들어줍니다. 결과치는 뭐 추론이 될 수도 있고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머신러닝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자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런 그 머신러닝 쪽 프로그래밍은 요즘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습에 컴퓨터 인공지능은 학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습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형태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전이학습. 요 밑에 거는 뭐 보갓된 거니까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 우선 지도학습은 우선 학습할 때 이렇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뭐 이런 것들을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을 한 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을 보여줍니다. 수백 장을 보여주는데 이게 갠지 고양인지 레이블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갠지 고양인지를 달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레이블을 지정해 주는 거.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 한 3년 전만 해도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저 레이블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레이블 이제 강아지, 고양이인지 사실은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레이블 달아주는 직업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구조의 패턴을 찾는 건데 이렇게 개냐 고양이냐를 아까는 지정했지만은 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꼬리 길이라든가 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지도 학습이라 해서 레이블 달아주지 않고 자기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비지도 학습이고 그리고 그것들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비지도 학습들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튜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쥐가 미로를 찾을 때 조금 더 좋은 길로 오면은 가중치를 더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더 주는 게임할 때 뭐 이렇게 먹으면은 뿅 하면서 파워 생기죠. 그런 것들 형태로 어떤 플러스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가중치를 점점 주면서 이렇게 학습을 점점 보상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행동을 시키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리고 전이학습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래밍 된 거 우리 여기 전이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실제 들어가는 전이학습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전이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존에서 만들어진 학습 모델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쓰는 형태가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 학습 모델을 갖다가 쓰는 것을 전이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 위에 중지도 학습, 뭐 자기지도 학습이 있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그런 그 학습된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풋을 주고 뭐 아웃풋을 주고 아니 없는 것들도 막 섞어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그 자기가 학습을 하는 게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갖다 사람들이 했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스스로 이제 사실은 그것까지 심층 신경망을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프로그래밍 안 하고 여러 가지 계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의 한 분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이제 딥러닝인데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이 존 호필드하고 제프리 힌튼이 땄는데 이게 이분들이 사실은 AI를 하신 분들이에요. AI 하신 분들이 사실은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뭐 천체 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많은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뭐 물리학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원자라든가 이렇게 그 뭐 빛의 속도로 거의 가깝게 해가지고 충돌시키는 거 있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센서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감지할 텐데 뭐 수십만 개 이상의 센서들이 있겠죠. 수십만 개, 뭐 어쨌든 그 카메라라고 얘기하면 수십만, 수백만 개의 그런 CCD 그런 블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센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과 치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AI 학자들이 받게 된 이유가 그 공로로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하면은 딥러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의 신경망 세포를 갖다 기본으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방해서 모델링한 건데 이렇게 인풋 아웃풋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인풋들을 들어오면은 어떤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출력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거를 저렇게 막 멀티레이어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만드는데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노드래요. 이거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추론이라든가 이런 거, 챗GPT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움직여요. 이게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 전방향으로 뭐 학습을 하기도 하고 역방향으로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MLP 또는 DNN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IoT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뭐 파란 점, 빠른 점인데 이게 값들이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은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가령 더 늘릴 수 있고 조금 줄여볼까요? 이것들 데이터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값들을 세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젠트로 할 건지 뭐 할 건지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필터를 어떤 걸 쓸 것인지 피처를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밀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것들, 가중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내죠. 이게 그 딥러닝이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지금 400번 돌아간 겁니다. 이게 저게 에포크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딱 되는 순간이 사실은 한 100번 정도 돌아갔을 때 제대로 딱 분류를 해내죠. 그래서 에포크를 가지고 계속 반복으로 해가면서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근데 그 에포크가 이게 요거는 지금 간단한 형태의 사실은 모델만 보여줘가지고 그러는데 뭐 한 100번, 200번 돌아가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클라우드에 놓고 돌릴 때 막 이틀 3일씩 돌아가요. 뭐 어떤 거 학습 한 100장 시키려면은 막 이틀 3일씩 막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지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나중에 보면은 저쪽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데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서 할 수 있어요. 혹시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 분류를 피처를 어떻게 하고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했는데 하드웨어 의존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은 예전에 사람들이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해준다. 데이터를 밀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특징점을 뽑아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요. 요즘은 딥러닝 같은 경우는 피처 익스트랙션까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같이 해서 이게 차가 저런 모양을 보여줬을 때 이게 차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하려고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그림이 더 재미난가?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 피처 익스프레션 하려고 파이썬 가지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무지하게 뭐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전처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3년 전까지 저 파이썬 가지고 기계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재작년에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 멘붕이 와가지고 몇 개월 놀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리고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사실 여태까지 공부한 게 사실 아까워가지고 한 2, 3개월 멍 때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2월달, 3월달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쪽 세계는 지쳐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다시 시작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멀티 러닝 훈련을 보면 아까 계속 우리가 사실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데 모델의 훈련은 적절하게 시켜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적절한 정도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제대로 시키면은 X하고 O를 제대로 딱 구분을 하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공부를 시킨 경우는 이렇게 분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을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한 거죠. 과하게 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수학책 펴놓고 집합 문제만 무지하게 푸는 거예요. 앞에 집합 문제만 무지하게 풀고 딱 뒤에 거 공부 안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집합 문제만 잘 풀고 나머지는 제대로 못 푸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저쪽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덜해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못 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실은 이거 머신러닝 하다 보면 적절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의 그 수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과소적합, 과적합은 피하고 적절하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생성형 AI 쪽은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원래 데이터셋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나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딥러닝하고 사실 똑같은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게끔 추론보다는 패턴 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사실 카피해오는 겁니다. 이건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생성형 AI의 이미 처리 방식이 있고요. 뱀이라든가 디퓨전 모델,
혹시 우리 요즘 그 AI에 그림 그려달라고 잘 그려주는 것도 많죠. 그게 대부분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겐 모델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 많이 해요. 근데 특징들은 여러 가지 있고 다른데 그거는 혹시나 챗GPT한테 물어보든가 어쨌든 따로 공부를 하십시오. 디퓨전 모델들이 요즘은 유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디퓨전 모델만 요즘은 쓰인 게 아니에요. 디퓨전 모델 플러스 트랜스포머, 이게 텍스트 AI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머까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로 그림도 많이 만들어내요.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성형 AI에서 그래서 자연어 처리 텍스트에는 자연어 처리가 있고 LLM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AI의 오디오 부분은 TTS 텍스트를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약간 말들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글을 쓰면 글 쓴 거를 아마 생성형 AI 생성형 오디오를 읽어주는 AI가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은 알겠지만 말을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끊어서 하든지 중간에서부터 어느 특정한 점에서 다시 끊어서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TTS라고 텍스트 투 스피치 글만 쓰고 오디오는 AI가 읽어주는 그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STT 스피치 투 텍스트 우리 회의라든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내용들 무지하게 길죠. 그냥 요약 눌러주고 쭉 해서 이렇게 요약해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피치를 또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들 음악 생성이라든가 음성 스타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은 그래서 오디오 쪽도 예전에는 굉장히 오디오를 고품질을 만들려고 성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그 TTS를 만드는데 텍스트 스피치를 만드는데 학습하고 그러는데 막 며칠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오디오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밖에서 그 기사만 쓰고 마이크를 들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 저 솔루션을 사실은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쓰라고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의 특징들을 보면은 일일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새롭게 결과를 생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요즘은 또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한정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생성형 모델링 기술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런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나오는 멀티모달 AI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든가 이런 데 파일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파일도 올려서 읽고 그래서 파일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멀티모달로 막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미지 생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챗GPT, 클로드, 제미니 이런 것들, 라마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LLM이라고 얘기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규모의 데이터셋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텍스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인식하고 요약, 번역, 예측, 새로운 생성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저게 랭귀지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무지무지한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하드웨어, 좋은 하드웨어, 고성능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대로 챗GPT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챗GPT라든가 외국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고 좀 성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 라지에 사실은 방점이 있습니다. LLM에 사실은 방점은 라지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실은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성능들이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파라메타가 뭐 수천억 개 이상이고 뭐 저쪽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편이에요. 전 세계의 언어로 사실은 다 모든 걸 학습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종류는 뭐 GPT라든가 제미나이, 라마 그런 것들이 있고 클로바 또 있죠. 거대한 모델에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가지고 하나만 자르려고 유튜브에서 캡처한 겁니다. 혹시나 LLM의 그 내용을 보려면 요 밑에 다른 출처에 가서 요 유튜브 보시면은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보다 이제 시각화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하고 어텐션 알고리즘이 같이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영어로 플로피 블루 크리에이처를 해가지고 럼 뭐 이렇게 나오면 요 하나하나에 대한 값들을 벡터로 만들어냅니다. 벡터로 쫙 만들어내요. 벡터로 엠베딩을 한다는데 조값이 들어가서 다른 값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수백 차원, 수천 차원의 벡터들이 존재해요. 내가 하면은 가짜, 나하고 가짜하고의 관계라든가 어떤 그 고양이, 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벡터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차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은 1000차원이 넘습니다. 우리 보통 뭐 할 때 1000차원을 넘게 이게 파라메타 세팅을 해요. 1000차원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차원이 넘게 하는데 가로백, 세로백 해가지고 벡터 이렇게 벡터 행렬이 희미하게 보이죠? 이게 가로백, 세로백이에요. 이 값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 있는 저런 단어들마다의 그 벡터들도 다 다르지만 벡터들 값도 다르지만 문장, 페이지 단위의 사실은 벡터들까지 다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실은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벡타DB라고도 얘기를 하고 뉴럴D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용어들은 사실은 조금 스몰 LLM 같은 경우는 벡터DB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다 사실은 내부에 벡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벡터 값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벡터 값들도 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를 뭘로 이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다 사실은 확률로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혹시나 한번 요 가서 보십시오. 영문으로 돼 있는데 한글로 그 자막기 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굉장히 사실은 시각화를 잘 해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유튜브 저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거는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는 거에 그 단점이 있죠. 안전성 보장이 안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을 얘기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아는 체래요. 막 떠듭니다. 요즘 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거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여기서는 주르르 막 문제 풀어냈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저렇게 안 하는데 요즘은 고구려의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면 얘기 잘해줍니다. 또 고구려의 김유신 장군을 얘기 잘해줘요. 사실은 그런 그 할루시네이션이 있었고 있고 그리고 탈옥도 가능합니다. 가령 프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제 그 제약을 해제하는 건데 이제 예전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를 옛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뭐 옛날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 챗GPT하고 옛날 얘기를 쭉 합니다. 할머니하고 나와의 관계하고 뭐 옛날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할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해주던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해주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네잎 한판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 같다. 그것 좀 얘기해줘. 그러면 네잎 한판 만드는 폭탄 만드는 기술을 쭉 풀어낸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탈옥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브레이크. 그래서 지금도 저런 그것들을 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고 저런 것들을 보완을 위해서는 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이브레이크에서 저런 데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기업 내에서 챗봇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통해서 뒤에 가면 레그라고 있는데 레그라고 얘기를 할 텐데 기업용 문서들을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회사의 사규 아니면 학교에 학칙들을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 사람의 정보들이 이 사람은 이제 4학년이고 3학년이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게 쭉 들어있는데 탈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과연 회사 사규라면은 이 사람이 차장 진급을 언제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건 사장님만이 사실은 검색할 수 있고 누군가 인사권자만이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턱에가 툭 튀어나온 경우 있어요. 지금은 막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막 인사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막 같이 때려넣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첫 번째 물어봤는데 무심코 툭 던져나는 그리고 그러거나 뭐 저런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지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 생성형 AI의 활용은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챗GPT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텍스트 생성이라든가 동영상 생성이라든가 뭐 창의적인 작업들 뭐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즘 그 컴퓨터라든가 이쪽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쪽이 맞습니다. 코드 생성 지원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처럼 사실은 힘들게 안 해도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코드 뭐 잘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게 코드가 뭐 그냥 단순히 뭐 성적 프로그램만 짜는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러면은 사실은 심플하죠. 근데 회사 내에는 인사팀, 뭐 생산 부서, 제조 부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무지하게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코드가 프로그램이 막 보통 막 몇만 줄씩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엮여야 되고 워크플로우에 잘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좋습니다. 코딩을 뭐 한 몇 명 몫을 막 혼자서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시니어급 그 엔지니어들이 시니어급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 증강이라든가 분석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런 생성형의 AI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엑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IoT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워크플로우를 알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데이터를 밀어넣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결과들을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과학 연구자라든가 뭐 개인화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선 IoT 시간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LLM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레그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생성형 AI LLM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모르면 그냥 말을 툭 뱉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볼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줘 그러면 글을 쫙 만들어주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사실은 사람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인사 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들을 딱 분류해가지고 잘 분류해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뭐 누구 인사 정보인데 언제 그 휴가가 며칠 남았어. 그리고 뭐 언제쯤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팀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해가지고 LLM에다가 물어봐요. LLM에다 물어보면 LLM에서 다시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만들어주는 경우. 요거에 LLM이 뭐 내부적으로 있어도 되고 챗GPT 통해서 한다든가 제미나이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LLM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에 꾸며도 되고 외부에 꾸며도 되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퍼플렉시티라고 있어요. 퍼플렉시티 혹시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퍼플렉시티에 보면은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작년 뭐 몇 월 달 이후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모르는 걸 물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최신 있는 웹에 있는 자료들까지 크롤링을 쫙 해가지고
그것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주는 형태예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정제해 주는 거는 내부에 사실은 서치 엔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이걸 갖다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고 레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서 로봇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트루스의 구버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회사들마다 사실은 저런 인사정보라든가 챗봇을 하나씩 가지고 싶은 욕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권이라든가 은행권에 우리 뭐 전화 걸면은 뭐 가령 전화 걸면 굉장히 사실은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죠. 요즘 콜센터에 전화가 없고 뭐 챗봇을 통했는데 챗봇에서 물어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잘 전화는 답변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챗봇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있는 정보를 내부의 정도는 말을 잘 만들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 회사들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으려고 굉장히들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LLM도 그렇게 사실은 좀 성능도 아직은 검증이 좀 덜 된 상태라서, 그래서 레그라는 형태의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랜 동안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프롬프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레그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바로 이제 IoT 시간이니까 IoT 관련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IoT 인공지능을 IoT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우선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또나 엣지로 전송을 하는 형태로 보통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전처리,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잘 쓰려면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처리하는데 뭐 데이터를 어디다 가져왔는데 여기는 10시 데이터가 없고 이쪽은 10시 데이터가 없고 10시 15분 데이터가 있고 막 데이터들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 정제를 잘해야 되고, 결측치라든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노이즈라든가 괜히 뭐 사실은 쓸데없이 전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원래 100볼트가 흘러야 되는데 막 1000볼트가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뭐 가끔 옆에서 누가 정전기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1000볼트가 흘러간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잘라줘야 돼요. 쓸데없는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정규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선 수집한 걸, IoT에서 수집한 것들을 전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모델 학습을 수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습을 시킨다 했던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 모델을 그러니까 정답을 주고 문제를 주고 정답을 줘가지고 계속 맞추는 작업을 컴퓨터를 보고 딥러닝을 통해 하게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겠죠. 프로그램 짭니다. 그래서 짜놓으면은 그것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다른 데이터를 갖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씩 굴려가요. 굴려가지고 하는 것들을 모델 평가라고 얘기하고, 그걸 평가를 하면서 튜닝을 합니다.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튜닝해가지고 모델을 조금씩 파인 튜닝해가면서 좋은 형태로 바꾸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추론이라든가 혹시나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었을 때 경고를 날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모델을 배포해야 되겠죠. 배포하고 시스템에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커다란 시스템, 뭐 엄청난 시스템들이 사실은 좀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모델 배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배포하는 것도 자동으로 배포할지 아니면 사람이 한번 검증하고 어떤 형태로 검증하고 어떤 형태로 다시 배포를 할지.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뭐 IoT 시스템 같은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수많은 노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를 못 시키겠죠. 업데이트 시키다가 업데이트 하면은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면 시스템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례 나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라든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전처리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예제를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고 모델 학습하고 요거는 한 3년 내지 5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게 공공 빅데이터에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들 많습니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만드는 건데 이런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학습 데이터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정제등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IoT 센서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제가 뭐 전처리는 안 했지만 전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서 학습시키는 것들은 이렇게 사리마라는 것도 썼다는데 뭐 시간의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시계열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측 시각화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분석하는 정도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히트맵 파이프 만들면 온도하고 전력 사용량이 온도하고 습도하고 가무량에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렇게 시각화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사실은 기계 학습에서는 딱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거 가지고 모자라죠. 이것도 사실 이걸 이용해서 또 제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제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면은 IoT 프로젝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IoT 센서들을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요구사항 분석도 하고 그것들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AI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회사의 여러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말고도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우선 뭐가 필요한지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 분석이라든가 설계를 하고 요즘은 또 AI 코드 생성들을 많이 프로그래머들이 IoT 관련 데이터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많이 합니다. 제미니 코드 어시스턴트라든가 GitHub 코파일럿이라든가 커서 AI라든가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으로 생성을 하고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요즘은 또 클라우드 위에 저런 소프트웨어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정처리를 해서 사실은 밀어넣어주면 하는데 되는데 그런 API 통합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짜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IoT 데이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가령 전력량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리고 센서들마다 사실은 아웃풋이 나오는 제이슨으로 나온다든지 CSV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대로 다 통합하려면은 여러 가지 통합 코드를 짜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하지만 AI를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AI 도구라든가 활용해 디버깅을 하고 하는 것도 AI를 활용하고요. AI 도구를 이용해서 혹시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AI를 혹시나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안성이 좀 취약한 코드들이 있거든요. 가령 웹 사이트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취약성 있는 코드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코드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또 문서라든가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근데 요즘은 AI가 만들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조금만 하는데 프로젝트가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 정리된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oT 쪽은 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검색 증강 생성 계속 얘기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내서 활용한다는 거. GCP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인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약자로서 그 안에 내부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코어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 코어 엔진을 불러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전송하는 거라든가 이것만 짜고. 그래서 저렇게 IoT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IoT 코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다가 인터페이스만 잘 맞춰서 넣어주면은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은 어디다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레이어는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레이어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 밑에 IoT 디바이스들이 쭉 사실은 주는 데이터를 엣지 서버에서 운영하고 클라우드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oT 코어는 IoT 연결 장치를 연결하고 뭐 관리하는 그런 핵심 소프트웨어로 다 뭉쳐져 있어요.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장치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치들은 사실 다 연결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코드들이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이 따로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새롭게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그 디바이스에 대해 만드는 코드들은 또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제 IoT 코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그 IoT에서 중요한 것들이 실시간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간 메시지는 텁섭이라는 그 서비스에서 하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하고 가장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라든가는 빅쿼리에서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분석이라든가 뭐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 거는 클라우드 ML이라는 서비스에서 합니다. 예. 클라우드 그 매뉴얼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클라우드 매뉴얼에 들어가면 저런 것들이 막 수십 개 있습니다. 예제들도 굉장히 많고 저런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들어가면 너무 많으면 것들을 정리시키는 거는 챗GPT 통해서 우선 또 물어보면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하려면은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사실은 그 매뉴얼들을 자기가 좀 그 내에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은 그 예전에는 그 사람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인공지능을 보면서 사람의 뇌를 그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한테 패턴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패턴들을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 때 그 패턴들이 있죠. 특히 뭐 쌍곡선 그래프는 어떻게 풀고 뭐 그래프는 어떻게 풀고 집합 문제는 어떻게 풀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사실은 빨리 파악해서 공부해서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공신이라 그러죠. 그 패턴들을 굉장히 빨리 익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 패턴들을 사실은 이런 그 클라우드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보면은 디바이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IT 코어라는 이름을 붙여놨고 엣지 컴퓨팅 기술들은 그린 글래스라는 IoT 그린 글래스라는 그 서비스로 만들어놨고 IoT 데이터 분석은 애널리틱스라는 걸로 만들어놨고 머신러닝이라든가 같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또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카테고리들을 다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데는 4가지로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5가지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IoT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런 패턴들이고 이것들을 뭐 또 여러 가지 활용하려면은 뭐 스토리지라든가 뭐 CPU라든가 이런 세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IoT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하고 연결하는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들을 조금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가 빌딩 구축할 때 AWS에서는
그런 IoT 아까 얘기했던 그린 글래스라는 엣지 런타임을 이용하는 엣지 런타임 뭐 데이터 수집, 생성형 AI, 디바이스 보안, 디바이스 관리하는 이런 그 역할들이 필요하고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밑에서 엣지 런타임은 IoT 그린 글래스라는 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디바이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IoT 코어에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 보안은 디바이스 디펜더, IoT 디바이스 디펜더. 우리 IoT 서버 센서들 굉장히 불안한 것들 많죠. 죽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공격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것들이 하고 있고 아까 옆에는 세이지 메이커라는 게 있었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그 여러 가지 그 AI 생성형 AI들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의 특성에 맞는 것들이 있고 특성에 맞게 좀 바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성형 AI 디벨로퍼가 사실은 여기서는 또 요거 전체 시스템을 꾸미기 위한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마존에서는 스마트 빌딩을 구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앞에서 대부분 기능적인 것들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에 또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도 저 사이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이거 똑같은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요 하나하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뒤에 써놨네요. 뒤에 이렇게 표시해요. 홈 디바이스 설계할 때는 AWS IoT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근데 저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플러그 앤 플레이 하기 위한 그런 펌웨어들 있겠죠. 펌웨어들도 사실 심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거, 엣지는 엣지 프로세싱은 그린 글래스, 뭐 커넥티비티 등록이라든가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엣지 코너에서 하고 분석이라든가는 디벨로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홈 빌딩을 위한 시스템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성해서 쓰면 된다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그 플러그 앤 플레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또 다르게 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젝트 상에서는 시스템 상에서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제가 계속 사실은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것들을 전송해야 되죠. 디바이스에서 만드는 IoT 데이터를 수집되면은 뭐 5G를 통한다든지 뭐 와이파이를 통한다든지 뭘 통한다든지 전송을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처리한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날씨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죠. 우선 5 요게 1번으로 데이터들을 들어오면 스마트팜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IoT 코어라는 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전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3번 DB에다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시키죠. 그래서 이것들을 농부한테 다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농부에서 SNS 통해서 전송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냥 농부만 사용하면은 돈이 안 되겠죠. 그죠? 농부만 사용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날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날씨 정보를 수집해 옵니다. 날씨 정보를 또 어디 기상청한테 끌어오겠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가 3자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료도 받아먹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고 어떨 때는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날씨 좋을 때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작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그 날씨를 분석하겠죠. 올해 몇 년 동안의 날씨를 분석해서 올해는 날씨가 이랬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 거야,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를 분석해서 내년에 그 값을 비싸게 받을 만한 물건들, 그런 농작물들을 키워가지고 사실은 하는 것들은 제 3자들이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또 농부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돈을 더
그 농부들이 돈을 더 많이 벌으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그 농산물들을 만들려는 것들은 사실은 또 파는 사람도 좋겠죠. 더 비싼 값을 받아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사실은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령 시장에 그 마트에 갔는데 그 농수산물들이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쳐내고 새로운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뭐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자동으로 좀 하려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조건 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거나 모든 패턴들이 있는 것들은 가능해요. 똑같은 형태로 패턴들이 돌아간다는 것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동화 가능한 것만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수집, 전송, 전달, 처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서비스를 다 얘기하긴 뭐해서 저렇게 사실은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 공부하듯이 패턴을 빨리 외우시라고. IoT를 전체를 시스템을 하려면 수집하고 전송하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패턴을 빨리 외우시라고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써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거 안 하면 서술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아마존 거 했고 구글 거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출원할 수 있게끔 KT에서도 많이 IoT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련. 그리고 엣지 컴퓨팅도 기존에는 엣지 컴퓨팅도 디바이스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들을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중간쯤까지 내려왔죠. 중간쯤에서 사실은 기지국에서 재처리를 해서 사실은 중간에서 필요한 추론들은 해서 중앙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 단말기가 사실은 다 엣지 컴퓨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 IoT 센서들이 사실은 패시브한 그 수동적인 그런 센서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능동적인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센서에 뭐 100년을 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뜨는 혹시 그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배터리가 100년을 간대요. 뭐 가령 방사능 배터리 뭐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사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배터리가 100년, 200년 쓰는 그런 배터리인데 그게 다 사실은 IoT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센서들을 위한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그런 오래가는 배터리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센서들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컴퓨터들은 그 AI들은 넣어지겠죠. 온디바이스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주 심플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하려면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제 2번 들어갔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코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IoT를 인공지능에 활용한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교통관리 시스템도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IoT 센서가 센서만 사실은 센서라 그랬는데 요즘은 영상 카메라도 그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AI에서 영상 인식이라든가 영상을 갖다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한 IoT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IoT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도 굉장히 뭐 CCTV에서 이렇게 그 범죄자들처럼 생겨서 골라내는 거 있죠. 아니면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진 것들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것을 분석하는 기술도 IoT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농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리테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쭉 볼까요? 빨리 하고 20분 더 하고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관리, 스마트 시티 교통관리 시스템들을 이렇게 교통 센서라든가 뭐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교통 지화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데이터 수집들 뭐 여러 가지 하겠다. 교통 센서 데이터는 루프 코일이라든가 뭐 레이더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로 잡는 것들이라든가 속도 센서들 그리고 초음파 센서들 그 영상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의 흐름에 대한 교통 위반 요즘은 교통 감시 카메라 과속 센서들이 이 센서로만 돼 있지 않고 아예 카메라로 돼 있죠.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걸 봐가지고 사실은 그 물체를 인식해가지고 그 차의 속도를 잡아내는 형태로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들을 그런 영상 감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죠. 뭐 GPS 정보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버스 정보도 활용하고 온도 습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사실은 속도만 감지한다든가 이것들을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향후에 뭔가를 사용하려면 사실은 날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산업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까지 다 사실은 물러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누가 사실 어디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어떤 센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을 경우가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은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그 뺑소니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소셜 미디어에 사실 올라오는 내용들로 사실은 있는 사고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사실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이상적인 거예요. 저런 것들을 다 사실은 뭐 어떤 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런 것들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교통관리 시스템에서 저런 것들을 가져오면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다들 데이터가 다릅니다. 여기 뭐 고속도로 데이터 다르고 뭐 고속도로에 다르고 국도 데이터 다르고 다르지만 그것들에 따라 또 어떤 것들은 CCTV가 화면 사이즈도 달라요.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들어오는 루트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뭐 어떤 건 5G로 들어오고 어떤 건 유선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딜레이도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변환하고 누락값들을 처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해가지고 특성들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볼거야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통 예측 모델링을 만들고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차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막히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런 것들 만들 수 있겠죠. T맵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수석 때 T맵이 잘못해가지고 T맵이 IoT 센서들에 대한 수집을 잘못했는지 처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가야 될 거리를 14시간 만에 갔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T맵이 교통을 알려줬는데 이쪽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가면은 외길이라서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위에 있는 T맵을 보는 그 사람들이 다 그 길 따라간 거예요. 녹록길을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4시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번에 추석 때, 최근 추석 때, 그래 되게 들어먹었어요. 그것들은 이제 그 녹록길은 데이터가 1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아니 1시간에 한 번씩 몇 시간에 한 번씩 이게 데이터를 추출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늦어가지고 그것들이 다른 데랑 교통 그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막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는 막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쪽은 계속 처음에 비었던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전처리해서 골라야 됩니다.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통 예측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고 그런 AI를 활용하면은 그래서 TM이 알려줬는데 그거는 아주 실수한 경우죠. 그리고 뭐 실시간 교통 제어라든가 저런 것들에 의해서 뭐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가지고 어떤 교통량이 많은 쪽은 빨리 신호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사고라든가 뭐 교통 위반을 한 자동 탐지하는 이상 상황 탐지 기반도 카메라를 보고 할 수 있겠죠. 뭐 조금 이상 계속 흘러갔던 패턴대로 안 흘러가고 그것은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카메라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AI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뭐 이런데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데는 그 관리공단이라든가 데 가면은 저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미 한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적용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굉장히 그래서 아직까지 할 일은 많습니다. 그게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쓰려면 이게 문제고, 이게 만들어서 이거 쓰려면 이게 문제고 이래가지고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일들은 아직 많아요. 그래서 영상 분석들 뭐 차량 종류라든가 번호판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유지보수라든가 뭐 가령 다리 위에 센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대기 오염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 시티의 교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IoT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IoT가 또 필요한 분야들이 좀 최근에 또 많이 뜨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 있죠.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라이다는 뭔지 아시죠?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차이점 알죠? 라이다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사실은 적외선 파장급의 이 레이더 형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외선 정도 급의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파를 쏴서 거기서 되돌아온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나만의 3D 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달린 거 요즘 자율주행차 우버가 아니었던 거죠. 자율주행차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 보면 위에 이만하게 달려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적외선급에 이거 쌓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데이터를 자기가 스캐닝해가지고 주위에 그 앞에 차가 뭐가 있고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쫙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라이다가 있고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인데 뭐 어쨌든 그런 형태로 360도를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는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오로지 카메라만 사용하죠. 카메라하고 레이더만 사용해요. 레이더는 이 앞에서 레이더를 쏴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거리 정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체의 식별이라든가 물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정도만 사실은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 초음파 센서라든가 이런 데 차들 보면 이렇게 뒤로 갈 때 삑삑거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초음파 센서 이용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율주행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유독 테슬라는 요걸 안 써요. 요거하고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것들을 다 프로세싱하려면 사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라이다 데이터하고 카메라 데이터하고 레이더 데이터하고 다 꼬이면은 그것들을 천천히 하고 뭐하고 다 사실은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반응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학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메라하고 레이더 데이터만 씁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라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점도 있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은 몇천 원, 몇만 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라이다까지 사용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싸고 좋은 걸 만들려고 가성비 있게 만들려고 사실은 그래서 카메라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VTX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도 필요해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앞에 차에서 혹시나 뭔가 일을 벌였다든가 급정거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들을 5G를 통해서 다시 그 주위에 있는 차들한테 막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뭐 여러 가지 통신 기술도 필요하고 신호등을 읽을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 방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AI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뭐 그래서 테슬라들 뭐 이렇게 오픈 소스 형태의 그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그런 그 차들에 있는 것들은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다 변경해 가지고 한 경우는 테슬라는 폐쇄 환경이죠. 폐쇄돼 자기들만 사실은 쓰는 건데 오픈 소스를 하는 게 한 10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픈 파일럿이라는 것도 요건 아예 키트로 나와 있는 경우고 그리고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요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스마트 미터라든가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요즘은 그 저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클라우드로 올리죠. 그리고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자기들만의 홈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넣고 저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 수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그 카메라에서 침입자들이 있는지 그 저녁 때가 되면 낮이라든가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으로 켜지고 불이 켜지고 에너지들을 딱 적당한 온도로 공방 따로 그리고 침실 따로 있는 상태로 딱 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에 무정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잘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활용이 됩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마찬가지고 그리고 환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뭐 질병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심박수 관리, 혈당 관리, 혈압 데이터, 수면 데이터, 호흡 데이터, 체온 데이터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심박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도 그 IoT 센서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저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제 저런 것들 활용하려면은 사실 직장에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재미난 것들 많이 보십시오. 회사에 가면 저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이면 여러 가지 사이버 사실 저런데 헬스케어 한다고 딱 직장에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안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이런 거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들이라든가 이런 데다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밀어넣으면 자동으로 사실은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사람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런 것들 처음에 취직하면은 그것만 한 1년 정도 합니다. 보안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원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 전처리 작업만 무지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조직이 직장이 왜 이런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일들이 이제 슬슬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어 일들은 위에 사람들이 다 해요. 코어 일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위에 사람들이 나오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잡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잡일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AI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AI 활용들 보면 헬스케어 쪽에는 이상 탐지라든가 조기 경보 갑자기 아까
뭐그 애플워치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심장이 갑자기 멎는다든가 이러면 애플워치 통해서 다시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119에서 신고한다든가 그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애플워치를 벗어놓고 있는데도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AI에 의해서 사실은 학습의 패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애플워치 벗어났는데 갑자기 119에서 막 찾아오면 큰일 나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예측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발병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실은 데이터의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이 사람이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심정지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몇 시간 전서부터 이게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뇨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 AI로 분석해가지고 개인화한 것들, 뭐 심장 박동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피트니스 계획도 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모니터링, 뭐 수입된 우리 막 전화 걸다가도 열받으면 막 톤 올라가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사실은 정신 건강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기에 좀 정신질환 징후를 조기에 받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치매 그러는 것도 오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말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써 감지할 수 있어요. 이분이 치매 몇 기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나오곤 합니다. 다시는 다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하는 건 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그 패턴들 사실은 학습을 다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모자라요. 아직은 모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을 할 게 많고 근데 이미 패턴들을 사실은 학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 데이터 수집하는데 토양의 데이터라든가 환경 데이터, 농기계 데이터라든가 농작물 부착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드론으로 드론으로 이렇게 날리면서 그 주위 환경들 보죠. 그래서 어디다 뭐 소나무 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은 예전에는 누가 알려주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드론으로 사실은 이제 스캐닝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알려주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위성 데이터도 수집하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마트 농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공공 데이터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만 잘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궁 성장의 예측이라든가 수학 최적기 뭐 이런 것들, 병충해 감지, 뭐 스마트 관계 최적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잘 자라는 데이터들의 사실은 그 IoT 센서들의 패턴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스마트 농업도 할 수 있겠죠. 에그리테크라고 우리는 보통 에그리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 미국에서는 프리시전 에그리컬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어가 다르구나. 우리는 에그리테크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마트 농업 프리시전 에그리컬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면 3D 직종에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사실 이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서 사실 드론 조정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다 해요. 한 30대, 40대 사이의 분들이 드론 날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동네 전체 업무를 다 봐주고 있어요. 전체 업무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뭐 자율주행 파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폐에서 생기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도 뭐 여러 가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스마트 리테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주로 예전에 아마존 고라고 아마존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그런 아마존 고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계산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마존 고라는 데서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다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 물건을 딱 짚고 나오면 이 물건을 들고 나오면 이게 자동 계산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 계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도 사람들이 카메라 보고 다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사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아마존 고라는 그 서비스는 리테일 저거는 사실은 돈을 닫기로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스마트 리테일에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피팅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면 이렇게 그 옷들 피팅이 잘 되죠. 예전에는 사실은 옷을 다 걸쳐주면은 막 이상하게 막 벙퍼짐하게 걸쳐줬는데 요즘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내 사진을 딱 올리면 피팅을 기가 막히게 해준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유지 보수도 다 할 수 있게끔 AI를 활용하면 고장 예측도 가능하고 자녀 수명 예측도 가능하고 위상 탐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잘 고칠 수 있는지도 그리고 이렇게 챗봇으로 물어보면은 고치는 방법까지 메뉴로 쭉 나와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들을 빌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를 쭉 클라우드로 올려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여러 가지 그 요즘은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사실은 활용해서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죠. 그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거기 그려달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물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재고 관리 뭐 어쨌든 그 실시간 물류 우리 요즘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기가 막히게 오죠. 그리고 몇 시에 언제 들어올지 다 그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IoT 데이터라든가 GPS 데이터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런 통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고급 대응들을 이렇게 LLM 에이전트가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월마트의 에덴이라는 그 에이전트는 그 신선식품 관리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마트에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고 이런 것들을 떨어질 때가 다 되면은 그거를 갖다 그 공급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건다든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걸 갖다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공급자들은 이거 그 지금 그 배추를 팔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배추 얼마나 나오느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24시간 다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월마트의 에덴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사실은 그 공급업체하고 월마트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 공급을 잘 해줄 수 있게끔 끈끈하게 연결해준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이렇게 LLM 에이전트 통해서 그렇게 물류 시스템들이라든가 병합해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용되는 아이디어는 굴리기 나름이에요. 그래 저게 있는 게 사례들이지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졸업해서 빨리빨리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좀 편하게 좀 쓰고 싶어요.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많아 일들이. 그래서 빨리 취직해가지고 빨리 배우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잡스러운 것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AI가 다 해준다 그러지만 제대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직설하게 합니다. AI는 난 저는 시스템 만드는 거 고생만 직설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현장에서 배우시고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아시겠지만 IoT도 이제 다음 주면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딱 보시고 IoT 끝날 때도 뭐 어쨌든 끝맺음은 잘해야 돼요. 딱 끝나는 것들은 잘해야 돼요. 3학년 되면 뭐 끝내겠다 딱 끝내시고 끝내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뭐 할 때도 딱 끝내지는 잘해야지. 그걸 습관화해야지 이기는 습관이 길러져요. 뭘 하든지 간에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뭐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싸워서 이기라는데 나하고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내가